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인 프랑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웨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1.52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스웨덴은 복지가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교육 역시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과거에는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일자리를 찾으러 외곽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부모들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보내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정 유아를 위한 보육기관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육기관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968년에 최초의 유아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다가 1996년에 유아교육 관할부처가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부로 바뀌면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을 교육의 첫 단계로 중요시하면서 교육부로 일원화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웨덴의 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만 1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있는 거죠. 스웨덴은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현재 만 1세부터 5세까지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을 각급 학교와 같은 학교체제로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법령 수준으로 제시해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원화된 법과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스웨덴 유아교육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학교체제에서 특이한 점은 만 1세부터 5세까지 유아학교에 다니고 6세에 초등학교에 있는 유아학급에 다닌 다음에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겁니다. 6세에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유아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전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1년 동안 유아학급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는 거죠. 유아학급에서는 유아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수학적 개념과 쓰기 같은 초등학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유아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초등학교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의 열풍 때문에 영유아가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는데 스웨덴은 오히려 유아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학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작년에 터무니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발표되어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적도 있었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유아교육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웨덴의 전체 교육 예산은 GDP의 9% 정도고요. 유아 한 명당 투자하는 연간 교육비는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000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4대 1로 공립에 다니는 유아 수가 전체의 80% 정도 됩니다. 유아학교 학급당 유아 수만 하더라도 2012년에 16.9명에서 22년에 14.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초등학교에는 유아학급의 교사 1인당 유아 수도 15.5명에서 14.4명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교사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사 양성과 교사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데요.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려면 국가 교육 시스템에서 정한 교육 관련 학사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아학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총 210학점인데 그 중에 유아교육이 120학점, 교육학이 60학점, 현장실습이 30학점 포함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4년제 유아교육과서 취득하는 학점이 130에서 140학점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나 많은 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현직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교사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교사 연수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6주 과정부터 1년 이상의 교육 과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교사들이 교사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참가 시간을 업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 경험은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들의 연수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전 교육뿐만 아니라 현직 교육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스웨덴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의 학교 체제에서 특이한 점은 유아학교에 영세반과 연장반이 없다는 겁니다. 지속해서 연장반을 늘리고 영세반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과 대조적이죠.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좋은 나라여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고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모성보호제도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녀를 시설에 맡기거나 오후 6시 이후까지 남겨둘 일이 애초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유아학교에 영세반과 연장반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교육을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돌봄을 책임지는 겁니다. 육아휴직도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가사 분담도 확실히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한 결과입니다. 유아학교에서 확실하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가정에서 돌봄을 책임진 식으로 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도 하죠. 이처럼 스웨덴은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성공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나라입니다.